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샵. 남편 영정 앞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흰 국화를 놓고 갔습니다. 조문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38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답게 남편의 장례식은 북적였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온 건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노린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1. 빈소에서. 저는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를 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 한 다발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남편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조모논분들이 헌화하고 절을 하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 여자는 한동안 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 여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죽인 채로. 천천히 꽃을 내려놓더니 절을 했습니다. 2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굳었습니다. 저도 굳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고인과 아는 사이예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조금 떨렸습니다. 어떻게요? 여자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잠깐 움직이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조문 왔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빈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가 가슴 한켠에 걸렸습니다. 가시처럼. 2. 방명록 한 줄.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그 여자가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혼자 밥을 먹다가도 그 얼굴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람인지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그 눈물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그렇게 울지는 않습니다. 결국 저는 장례식장 방명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시간대에 기록된 이름 중에 낯선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혜린.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표. 안녕하세요. 고 이준학의 아내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뵌 분이 맞으시죠?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별표.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별표. 알겠습니다. 별표. 3부. 카페에서.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와서 앉아있던 서혜린 씨는 제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어떤 사이예요? 서혜린 씨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단어를 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혜린 씨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한테는 절대 먼저 찾아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알면 너무 힘드실 거라고. 근데 장례 소식을 듣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한 번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4부. 숨겨진 방. 서혜린 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사귀다가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후에 어머니는 혼자 딸을 낳았고
남편은 그 사실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서혜린 씨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엄마한테만 조용히 연락하셨대요. 내 딸이 맞냐고. 남편은 모든 게 확인된 후에도 서혜린 씨 앞에 아버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조용히 돈을 보냈습니다. 학비가 필요할 때, 취직이 안 되어 힘들 때, 아프다는 연락이 왔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신한테 가정이 있다고. 그쪽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남편은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만 연락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드물게.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꼭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그냥 짧게 잘 지내냐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컸는지. 서혜린 씨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후, 버스 종점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버스를 탔는데 종점까지 가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곳이었어요.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창밖만 봤습니다. 남편을 원망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38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힘들 때마다 한마디씩 건넸던 남편이, 아버지라는 말도 못 듣게 하면서 매달 조용히 챙겼던 남편이,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밥 먹고 주무시던 그 남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부, 사진 한 장. 남편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전에 정리할 때 대충 보고 넘겼던 것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들, 영수증들, 사진들.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여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뒷면에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표, 혜린이, 중학교 입학, 2008, 결표.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것 하나를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 버리지도 않고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혼자 꺼내봤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이 불쌍해서. 7부, 된장찌개. 서혜린 씨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고. 서혜린 씨가 전화를 받더니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보니 서혜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좋아하셨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된장찌개는 꼭 집에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며 외식하면 늘 다른 것만 시키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된장찌개 좋아해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 같은 사람을 다른 자리에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서혜린 씨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 아이가 밉지는 않습니다.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도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 받아들이기엔 아직 마음이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남편은 두 곳에서 무거운 걸 지고 살았습니다. 이쪽에서는 남편으로, 저쪽에서는 이름도 못 불리는 아버지로. 그게 옳다 그르다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정 앞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여자아이. 흰 국화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그 손. 그 손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게 참 적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배신인지 배려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것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하는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방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화보다 먼저 오는 게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걸 혼자 안고 살았는지 그 무게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